푸시킨 작품 대위의 딸을 읽겠습니다. 푸시킨 풀네임은 알렉산드로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이네요. 20년 가까운 소설과 많은 시들을 남겼는데 이 대위의 딸은 마지막 소설입니다. 1836년에 펴냈는데 그 다음 해에 푸시킨이 만 38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즉 시작에 명예는 젊어서부터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속담 하나가 있네요. 제1장 근위대 중사. 나의 아버지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그리노프는 젊을 때 미니어 백장 밑에서 근무했고 1700년입니다. 1700년에 1등 소령으로 퇴역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고향인 신비르스크의 시골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그 집안 가난한 귀족의 딸인 아브도치아 바실리에브나라는 아가씨와 결혼도 했다. 나의 형제는 9명이었지만 형제들과 누이들은 모두 어려서 죽었다. 가까운 친척인 비공작이 근위대 소령으로 있을 때 나는 그의 후위로 세면옵스키 연대의 중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 만약에 전혀 뜻밖으로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면 아버지는 태어나지도 않은 중사의 사망신고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했을 것이고 그로써 모든 일은 끝났을 것이다. 나는 공부를 마칠 때까지 휴가 중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우리들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양육되었다. 5살 때부터 나는 말 돌보는 일을 하던 사벨리치의 손에 맡겨졌는데 그는 신중한 행실 덕분에 나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감독 아래 나는 12살 되던 해에 러시아어 읽고 쓰기를 깨우쳤고 보르조이스케의 특성을 아주 훌륭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아버지는 나를 위해 프랑스인 머시웨와 보프레를 고용했는데 1년치 포도주와 프로방스산 올리브유와 함께 그를 모스크바에서 데려왔다. 사빌리치로서는 그의 도착이 아주 못마땅했다. 다행히도 그는 혼자말로 투덜거렸다. 도련님을 잘 씻겨드리고 머리도 말끔히 빗겨드리고 식사도 잘 챙겨드렸어. 그런데 집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쓸데없이 돈을 써가며 머시웨를 고용한다 말이지. 보프레는 자기 나라에서 이발사로 일했고 그 프로이센에서는 병사로 근무했으며 그 다음에는 가정교사가 되기 위해 러시아로 왔다. 이 말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없이 경박하고 방탕했다. 그의 주된 약점은 여성을 향한 열정이었다. 그는 여성들을 상냥하게 대했지만 그 보답으로 냅다 떠밀릴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하루 종일 오오 아아 하며 탄식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그는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자면 술병의 적이 아니었다. 술병의 적이 아니었다. 즉 러시아식으로 말해 근하하게 마시기를 좋아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포도주가 오찬에서만 작은 유리잔으로 나오는 데다가 그마저도 대개 가정교사는 주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나의 보프레는 얼마 안 가서 러시아 과일주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포도주보다 러시아 과일주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는데 위장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떠들 정도였다. 우리는 즉시 의기투합했다. 비록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그 외 학문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나에게서 러시아어로 떠드는 법을 하루빨리 배우는 데에 마음이 더 가 있었다. 그 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며 지냈다. 우리는 사이좋게 지냈다. 나는 다른 선생을 원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곧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는데 바로 다음 사건 때문이었다. 얼굴이 얼근뚱뚱한 세탁부 발라시카와 애꾸는 소몰이 처녀 아꿀리카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함께 우리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의 죄 많은 나약함을 고백하고 경험이 없는 자기들을 유혹한 머시웨의 잘못을 울며 일려바쳤다. 어머니는 이런 일을 농담으로 넘기는 법이 없었으므로 아버지에게 고해바쳤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처벌을 내렸다. 그는 즉시 프랑스 불안당을 호출했다. 머시웨가 나를 가르치는 중이라는 보고를 듣자 아버지는 내 방으로 향했다. 그때 보프레는 침대에 누워 무죄의 꿈을 꾸며 자고 있었고 나는 무언가를 하느라 몹시 바빴다. 나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지도가 주문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 지도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벽에 걸려 있었는데 그 늘따랗고 질 좋은 종이로 나를
오랫동안 유혹해 온 터였다. 나는 드디어 이 지도로 연을 만들기로 결심했고 보프레가 잠든 것을 기화로 작업에 착수했다. 보리수 껍질로 만든 꼬리를 희망봉에 막 붙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지리 공부를 하는 꼬락선을 본 아버지는 내 귀를 한번 잡아당기고는 보프레에게 다가가 아주 거칠게 깨웠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당황한 보프레는 몸을 이렇게 앉아버리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이 불행한 프랑스인은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간에 답은 하나였다. 아버지는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침대에서 이렇게 세운 다음 문 밖으로 밀쳐버렸고 바로 그날로 우리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사벨리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교육은 끝났다. 나는 비둘기를 쫓아다니고 하인 아이들과 말타기를 하면서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 귀족으로 살았다. 그러는 사이에 16살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 나의 운명이 변해버렸다. 어느 가을날 어머니는 응접실에서 꿀을 넣은 잼을 졸이고 나는 입맛을 다시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덕羹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창가에서 매년 받아보시는 궁중 영감을 읽고 계셨다. 언제나 이 책은 아버지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버지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고 읽고 나면 언제나 굉장히 신경질적인 흥분 상태가 되었다. 아버지의 이런 습관들을 뻔히 아는 어머니는 이 불길한 책을 가능한 한 멀리 숨겨놓으려고 애썼고 그렇게 해서 궁중 영감이 몇 달이나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은 적도 가끔 있었다. 그 대신 어쩌다 우연히 찾게 되는 날이면 몇 시간씩이나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어쨌든 아버지는 이따금 어깨를 움츠리기도 하고 낮은 목소리로 육군 중장이라 말이지. 이 사람은 우리 중대에서 중사로 있었는데 러시아 훈장을 2개 다 받은 수훈자라고. 벌써 이렇게 오래되었나 우리가 하고 되풀이하면서 궁중 영감을 읽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이 영감을 소파 위로 내던지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부도치아 바실리에프나 페트루시아가 지금 몇 살이지? 그러니까 이제 17살이 됐네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페트루시아가 태어나던 바로 그 해에 나스타사 게라시모브나 고모님이 애꾸눈이 되었죠. 그리고 그 해에 또 됐어.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이 아이가 군대에 갈 때가 되었어. 계집애들 쫓아다니고 비둘기장에 기어 올라가는 것도 그만둘 때가 되었지. 나와 곧 헤어진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아서 그만 숟가락을 냄비에 빠뜨려 버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와 반대로 나는 기쁨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군 복무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자유에 대한 상념, 베제르부르크에 살면서 맛보게 될 여러 만족에 대한 상념과 하나로 합쳐졌다. 나는 근위대 장교가 된 나를 상상했다. 내 생각대로라면 근위대 장교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극치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바꾸는 것도 그 실천을 미루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출발 날짜가 결정되었다. 떠나기 전날 아버지는 내 미래의 상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같이 쓰자며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다. 잊지 마세요, 안드레이 베드로비치. 어머니가 말했다. 비공작에게 내가 고개 숙여 인사드린다고 꼭 써주세요. 그리고 페트루시아를 잘 돌봐주실 걸로 기대한다고도요. 무슨 헛된 소리. 아버지가 눈썹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비공작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요? 아니, 페트루시아의 상관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페트루시아의 상관이 비공작이니까요. 페트루시아는 셰메노프스키 연대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등록되어 있다고? 그 애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요? 페트루시아는 베제르부르크에 가지 않을 거요. 베제르부르크에서 근무하면서 이 애가 과연 무엇을 배운다는 거요? 흥청망청 돈을 쓰대고 건달로를 하는 걸 배우란 말이요? 아니야. 이 아이는 보병대에서 근무해야 해. 아무렴 힘든 일도 하고 화약 냄새도 맡고 하면서 날건달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야. 근위대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의 신분증이 어디 있지? 이리 주어. 어머니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입었던 옷과 함께 넣어두었던 내 신분증을 귀중품 하면서 찾아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주의 깊게 읽었고 앞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고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나를 괴롭혔다. 베제르부르크가 아니라면 대체 어디로 보내시려는 것일까? 나는 무척이나 천천히 움직이는 아버지의 펜으로부터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는 편지 쓰기를 마치자 신분증과 함께 봉투를 넣고 봉했다. 안경을 벗고 나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다. 자, 여기 나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안드리아 까를로비치 R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마. 너는 오렌부르크로 가서 그의 지휘 아래 근무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나의 찬란한 모든 희망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베테르부르크에서의 즐거운 생활 대신에 머나먼 외딴 곳에서 지루하게 보내야 하는 생활이 나를 기다렸다. 아주 잠깐 황홀하게 떠올렸던 군 복무가 나를 짓누르는 불행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논쟁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현관 앞으로 여행용 마차가 되어지고 여행 가방이며 착거리는 도구가 든 손가방이며 빵과 고기만두가 든 구름이 따위가 마차에 실렸다. 이것들은 집에서 응석 부리며 보내던 시기의 마지막 정표인 셈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다.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잘 가라, 뼈들어. 서약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 근무하도록 해라. 상관들의 말을 잘 듣되 호의를 얻어내려고 애쓰지는 마라. 근무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핑계를 대며 게을리하지도 마라. 그리고 외투는 새 것일 때부터 아끼고 명예는 젊어서부터 소중히 하라는 속담을 기억해 두어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건강을 중히 다루라고 당부했고 세빌리치에게 이 어린애를 잘 돌봐주라고 지시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토끼털 외투를 입혀주었고 그 위로 여우털 외투를 덮어주었다. 나는 세빌리치와 함께 마차에 탔고 눈물을 흘리며 길을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심비르스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며 사벨리치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여인숙에 묵었다. 사벨리치는 상점들을 돌기 위해 아침부터 나섰다. 나는 적적이하며 창밖의 더러운 골목을 바라보다가 방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당구실에 들어갔다가 키 큰 귀족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35점으로 보였는데 길고 검은 콧수염을 길렀고 가운 차림에 한 손에는 당구채를 들고 입에는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 그는 점수 계산원을 데리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기면 계산원이 보드가를 한 잔 들이키고 지면 당구대 밑을 기어서 지나가야 했다. 나는 그들의 시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게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발로 기는 산책의 횟수가 잦아지더니 마침내 계산원은 당구대 밑에서 뻗어버리고 말았다. 귀족은 그를 두고 추도사 비슷한 몇 마리 강렬한 은사를 엎조렸다. 그러더니 나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할 줄 모른다며 거절했는데 그는 이것이 이상한 모양이었다. 그는 유감이라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그 이름이 이반 이바노비치 주린이며 땐 경기병 연대의 대위이고 신병 인수차 심비르스크에 머물면서 여인숙에서 묵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린은 빈변치 않지만 병령식으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며 나를 초대했다. 나는 기꺼이 응했다. 우리는 식탁 앞에 앉았다. 주린은 꽤 마셨고 나를 잘 대접했다. 그는 군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주었고 나는 울느라 바닥에 나둥글 지경이었다. 식탁에서 일었을 때 우리는 이미 완전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당구 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이것은 그가 말했다. 우리 국민 친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네. 예를 들어 출정에 나섰는데 어떤 마을에 들었었다고 해봐. 무엇을 하겠나? 유대인들만 줄고 때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수 없이 선술집이라도 가서 당구를 치게 되는 거야. 그러려면 치는 법을 알아야 하지. 나 또한 그러려야 전적으로 확신했고 그래서 커다란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다. 주리는 큰 소리로 나를 격려했고 내가 재빨리 성공을 거두자 깜짝 놀랐다. 몇 차례 교습이 끝나고 그는 1그로시, 이걸 그로시는 러시아의 옛 화폐 단위입니다. 1657년부터 1838년에 통용되었고 이 꽃베이가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그러네요. 1그로시가. 1그로시를 걸고 하자고 제안했는데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허투루 시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공연히 시합하는 것만큼 추잡한 습관은 없다는 것이었고 나는 여기에도 동의했는데 주리는 펀치를 내오도록 지시했고 이 펀치는 위스키, 꼬냑 등의 사탕, 과즙, 물을 섞어 끓여 만드는 술의 일종입니다. 이 펀치를 내오도록 지시했고 군대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거듭 말하며 자꾸 마시라고 권했다. 펀치가 없다면 군대가 다 뭐란 말인가? 나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시합은 계속됐다. 술잔을 홀짝거리는 횟수가 빈번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당구공들이 끊임없이 당구대의 턱을 넘어 날아갔다.
나는 흥분해서 대체 어떻게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지 모를 점수 계산원에게 욕을 퍼부어댔고 시간이 흐를수록 판을 키웠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막 자유를 얻은 소년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꽤 흐른 모양이었다. 주린이 시계를 헐끗 보더니 당구채를 내려놓고는 내가 1000루블을 잃었다고 선냈다. 그 말이 나를 약간 뒤흔들어 놓았다. 내 돈은 사벨리치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주린이 나를 가로막았다. 그만두게, 걱정 말게나.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럼 아리누시카에게 잠깐 다녀옴세.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그날 하루를 경솔하게 시작했듯이 경솔하게 끝내버렸다. 우리는 아리누시카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주리는 군대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되풀이 말하며 매분 술을 따라주었다. 탁자에서 일어서니 나는 두 발로 버티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자정이 되자 주리는 나를 여인숙으로 데려다 주었다. 사벨리치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다. 군대에 대한 나의 의심할 바 없는 헌신성의 정표를 보자 그는 아 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도련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요? 그는 애석해하면서 말했다. 어디서 이렇게 곤죽이 되도록 마신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태껏 한 번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었는데. 조용히 해, 이 늙은이야. 나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대꾸했다. 너 분명히 취했구나. 어서 가서 자. 그런데 날 눕혀줘. 이튿날 나는 두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고 어제 있은 일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찻잔을 들고 들어온 사벨리치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럽니다, 뼈들어 안드레이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방탕한 생활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요. 그런데 대체 누구를 닮으신 겁니까? 부친께서도 조부께서도 술꾼은 아니셨던 걸로 아는데요. 모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태어나서 여태껏 끄바스 외에는 입에도 안 대신 분이니까요. 그럼 이 모든 게 누구 잘못인가요? 저주받을 놈의 머시회 같으니 툭하면 안치비 예번에게 달려가서는 마담 주부 프리 보드쿠 이거는 마담 보드카 좀 주세요라는 뜻인데 프랑스어와 러시아를 섞어서 말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마담 주부 프리 보드쿠 하고 씹으려 됐으니 이젠 도르님도 주부 프리네요. 뭐 말을 하겠어요. 좋은 것도 가르쳐 나왔지. 개자식 같으니. 그런데도 가정교사로 그런 이교도 놈을 고용해야겠다 이거죠. 마치 날 있게 집안에 일할 사람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돌아 누워서 말했다. 저리 가, 사벨리치. 차를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일단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사벨리치를 만류하기란 정말이지 힘들었다. 바로 이렇다니까요. 뼈드로 안드레이치. 부으라 마시라는 게 어떤 것인 줄 알았나요? 머리는 무지근하게 아프고 밥 생각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술 마시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죠. 오이절인 물에 꿀을 좀 넣어서 드셔볼랍니까? 뭐니 뭐니 해도 해장하는 데는 과일주 반잔이 최고지요. 가져오라 할까요? 이때 한 사내아이가 방으로 들어와 아이 주리인이 보낸 쪽지를 전해주었다. 나는 쪽지를 펼쳤고 다음의 구절들을 읽었다. 친애하는 뼈트르 안드레예비치, 어제 자네가 잃은 100루블을 이 사내 아이 편에 보내주기 바라네. 나는 돈이 몹시 궁하다네. 언제나 헌신할 것을 약속하며 이반 주린.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냉담한 척하면서 돈과 속옷을 간수하고 내 시중꾼 일을 하고 있는 사벨리치를 향해 사내 아이에게 100루블을 내주라고 명령했다. 뭐라고요? 대체 왜요? 깜짝 놀란 사벨리치가 물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100루블을 빚졌어. 나는 냉정한 척하려고 기를 쓰면서 대답했다. 빚졌다고요? 시시각각 더욱더 경악하면서 사벨리치가 받아쳤다. 도련님, 도대체 빚질 시간이 언제 있었나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데요. 도련님 뜻이야 그렇다 쳐도 저는 돈은 못 내드립니다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 고집불통 늙은이를 끄끄 놓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기가 더 어려워지리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만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 내 하인이야. 돈은 내 것이다. 내가 그 돈을 시합에서 잃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너에게 한 가지 충고하는데 잘난 척하지 말고 명령받은 대로 하기나 해. 사벨리치는 내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두 손을 움켜쥐더니 멍하게 굳어버렸다. 왜 그렇게 서 있는 거야?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사벨리치는 울음을 터뜨렸다. 뾰트로 안드레이치 나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슬퍼서 죽어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도련님은 나의 빛이십니다요. 이 늙은이의 말을 들으세요. 그 강도 같은 놈에게 편지를 써서 농담이었다. 우리는 그런 돈 없다라고 하십시오. 100루블이라니. 하나님 앞소서. 부모님이 호두까기 이외에는 아무 노름도 하지 말라고 아주 단단히 이르셨다고 말하세요. 흩은 소리 그만해. 나는 엄격하게 말을 막았다. 돈을 이리 내놔. 아니면 니는 목덜미를 움켜쥐고 내 쫓아버릴 테니까. 사벨리치는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나를 잠깐 쳐다보더니 내 빚을 가지러 갔다. 나는 가엾은 노인네로 인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미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줄이 내게 돈이 전달되었다. 사벨리치는 저주받은 여인 속에서 나를 끌어내려고 서둘렀다. 그는 말이 준비되었다는 증가를 가지고 나타났다. 불편한 양심과 말없는 후회 속에서 나는 신비르스크를 떠나왔다. 나의 스승과 작별도 하지 않았고 언젠가 다시 그를 본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제2장 길 안내자. 여기도 글이 있네요. 내 마을인가 작은 마을아. 낯선 마을아. 나 스스로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착한 말이 나를 태워온 것이 아닌가. 착하고 젊은 나를 태워온 것은 날렵함과 젊은 활기 그리고 선술집의 술기운이라네. 옛 노래, 러시아 노래 모음집에서 변형해서 인용한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제2장 길 안내자. 길 위에서의 상념은 썩 즐거운 것이 못되었다. 내가 잃은 돈은 당시의 가치로 봐서 상당한 것이었다. 나는 신비르스크 여인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벨리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혔다. 노인네는 마부석에 침울하게 앉아있었다. 내게서 등을 돌리고 가끔 헛기침을 할 뿐 말이 없었다. 나는 꼭 화해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말을 꺼냈다. 저기 저 사벨리치, 됐어. 화해하자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 내가 언제 몹쓸 장난을 많이 해놓고선 공연히 자네를 모욕했어. 앞으로는 좀 더 똑똑하게 처신하고 자네 말을 듣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화내지 마. 화해하는 거야. 참, 뾰트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요. 전적으로 제 잘못이죠. 어찌자고 도련님을 여인 속에 혼자 남겨두었을까요? 어쩌겠습니까? 뭐에 홀린 거죠. 성당 일꾼 마누라에게 잠깐 들렀다가 대모님 얼굴만 보고 가자는 생각이 떠올랐지 뭡니까? 그래서 대모님께 들렀다가 감옥에 들어앉은 셈이 된 거지요. 재앙뿐입니다요. 주인님들 보시기에 제가 어떻겠습니까요? 자식이 술 마시고 논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 가엾은 사벨리치를 달래기 위해서 나는 거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멋대로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지만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가끔씩 혼자 말을 웅얼거렸다. 100루블이라니 만만한 돈이 아닌데. 나는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주변에는 슬퍼 보이는 황야가 펼쳐졌고 언덕과 골짜기가 황야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마차는 좁은 길을 따라 달려갔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길이 아니라 농민들이 썰매가 만들어 놓은 흔적이었다. 갑자기 마부가 한쪽을 살펴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자를 벗고 나서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나으리 돌아가도록 분부하지 않으시렵니까? 왜 그러나? 날씨가 영 수상쩍어 그렇습니다요. 바람이 슬슬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람에 눈이 이리저리 쏠리는 게 보이죠? 이게 무슨 낭패람? 저기 저쪽에 보이십니까요? 마부는 채찍으로 동쪽을 가리켰다. 하얀 들판과 맑은 하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걸? 저기 말입니다. 저기 작은 구름 말입니다요. 나는 정말 하늘 한끝에 떠있는 작은 흰 구름 한 조각을 보았다. 처음에 볼 때는 멀리 있는 작은 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름이었다. 마부는 그 작은 구름이 눈보라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 지방의 눈보라에 대해 여러 번 들었고 진마차 행렬 전체가 눈보라에 파묻혀버리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벨리치는 마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되돌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바람이 그다지 세지 않은 듯했다. 나는 눈보라가 몰아치기 전에 다음 역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더 빨리 말을 몰도록 명령했다.
마부는 말들이 내달리게끔 다그치면서도 연방 동쪽을 돌아보았다. 말들은 사이좋게 달렸다. 그 사이에 바람은 시시각각으로 강해졌다. 작은 구름은 희뿌연 먹구름으로 변해서 무겁게 드리웠고 점점 커지더니 서서히 하늘을 뒤엎어버렸다. 작은 눈발이 날리다가 갑자기 한방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바람이 울부짖었고 마침내 눈보라가 되었다. 일순간에 어두운 하늘이 눈의 바다와 뒤섞여 버렸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런 날이 마부가 외쳤다. 큰일입니다요. 눈보라예요. 나는 마차 밖을 내다보았다. 온통 암흑천지에 바람에 날리는 눈발뿐이었다. 무자비하게 몰아치며 윙윙대는 바람 소리는 너무도 끔찍해서 마치 살아있는 짐승 같았다. 눈이 나와 사벨리치에게 흩뿌려졌다. 말들은 너릿너릿 걸어가다가 잠시 후 멈춰섰다. 여보게, 왜 안 가는 거야? 나는 참지 못하고 마부에게 물었다. 어찌 가란 말씀입니까? 마부석에서 기어 내려오면서 그가 대답했다. 어디로 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 판국이란 말입니다. 길은 없고 온통 어두우니. 나는 그에게 욕을 하려고 했다. 그러자 사벨리체가 그의 역성을 들고 나섰다. 공연히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까요? 그는 화가 난 듯이 말했다. 주막집으로 되돌아갔더라면 차를 실컷 마시고 아침까지 잠이나 푹 잤을 텐데 말입니다요. 그러면 눈보라도 그치고 계속 길을 갈 수 있었을 게 아닙니까? 뭐하러 서두릅니까? 결혼식이라면 또 몰라도. 사벨리치가 옳았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눈이 계속해서 쏟아졌다. 마차 주위로 눈더미가 쌓여갔다. 말들은 머리를 푹 숙인 채 이따금 몸을 떨면서 서 있었다. 마부는 할 일 없이 마구를 손보며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벨리치가 투덜거렸다. 나는 혹시 집이나 길의 징표를 찾을까 기대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희뿌옇게 소용돌이치는 눈보라 외에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었다. 갑자기 나는 시커먼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봐 마부, 나는 소리쳤다. 저기 좀 봐. 저기 검게 보이는 게 뭐지? 마부는 살펴보기 시작했다. 알게 뭐랍니까 나리?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그가 말했다. 짐수레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분명 늑대 아니면 사람일 겁니다. 나는 막 우리 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정체불명의 물체 쪽으로 마차를 몰도록 지시했다. 2분 뒤 우리는 한 사람과 나란히 서게 되었다. 여보시오. 마부가 그에게 소리쳤다. 어디가 길인지 혹시 아나? 여기가 바로 길이지. 내가 서 있는 곳이 단단하게 다져진 좁은 땅이니까. 길에서 만난 자가 대답했다. 알려주면 뭐? 들어보게 이 사람아. 내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 이 근방을 잘 알고 있나? 나를 숙소까지 안내해 줄 수 있나? 이쪽 동네야 제가 잘 알다마나요. 길에서 만난 자가 대답했다. 하나님 덕분에 걷고 타고 종횡무진으로 안 다닌 데가 없었지요. 날씨가 참 이 모양이니 자칫 길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여기 멈춰서도 좀 기다려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혹시 눈보라가 수그러들고 하늘이 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별을 보고 길을 찾으면 됩니다요. 그의 침착한 모습이 마음을 움직여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 들판 한가운데서 밤을 지새우리라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그때 갑자기 길에서 만난 자가 마부석에 민첩하게 올라앉더니 마부에게 말했다. 참 다행이네.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어.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금만 가보자고. 아니 왜 나들을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야? 불만 어린 목소리로 마부가 물었다. 너희 눈에 어디 길이 보이는데? 말도 남의 말이겠다. 멍에도 자의 것이 아니니 멈추지 말고 한번 달려보자는 판이군. 내가 보기에는 마부가 옳은 것 같았다. 맞는 말이야. 내가 말했다. 왜 자네는 가까운 곳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이죠. 길에서 만난 자가 대답했다. 연기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마을이 멀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의 총명함과 예리한 감각에 나는 놀라버렸다. 나는 마부에게 마차를 몰라고 지시했다. 말들은 깊게 쌓인 눈 속을 힘겹게 걸어나갔다. 눈더미 속으로 들어가거나 푹 파인 곳에 빠지고 이쪽 저쪽으로 기우뚱대고 쏠리면서 마차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마치 거친 바다 위로 배가 항해하는 것과 비슷했다. 사벨리치는 1분에 한 번씩 내 옆구리에 부딪히며 오오 하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가림막을 내리고 털 외투를 둘러쓰고는 눈보라의 노래와 조용한 마차의 흔들림을 자장가 삼아 졸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는데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기묘한 상황과 이 꿈을 연결시켜 생각하면
그 꿈속에 무언가 예언적인 것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독자들은 나를 용서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편견에 대한 그 모든 멸시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신에 푹 빠지는 성향을 타고났음을 아마도 독자들은 경험으로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이 꿈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꿈과 하나로 합쳐져 막 잠드는 순간에 불명료한 환상을 빚어내는 그런 감각과 정신 상태에 놓여 있었다. 눈보라가 여전히 광포하게 몰아치고 우리는 아직도 눈 덮인 황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불현듯 나는 대문을 보았고 우리 저택의 정원으로 마차를 타고 들어서고 있었다.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내가 부득이하게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을까, 고의적인 불복종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 불안해하면서 나는 마차에서 뛰어내렸고 어머니가 깊은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현관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조용히 하시라.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단다. 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신다. 공포에 휩싸여서 나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침실로 향했다. 방 안의 불빛은 희미했다. 침대 주변에는 사람들이 슬픈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로 다가갔다. 어머니가 침대 휘장을 살짝 들어올리고 말씀하셨다. 안드레이 페트로비치가 왔어요. 당신이 아픈 것을 알고 가던 길을 돌아왔어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병자에게 눈을 돌렸다. 이것이 무슨 일이람? 나의 아버지 대신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검은 수염을 기르고 명랑하게 나를 헐걱거리는 어떤 사내가 아닌가. 어리둥절한 나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관절 무슨 이유로 이 사내에게 축복을 해야 합니까? 아무렴 어떠니 베트루샤. 어머니가 대답했다. 이 사람은 너희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이란다. 그분 손에 입 맞추고 그분의 축복을 받도록 해라. 나는 거부했다. 그러자 사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등 뒤에서 도끼를 꺼내들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나는 달아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방 안은 죽은 몸뚱이들로 가득했다. 나는 몸뚱이에 걸려 넘어지고 피 웅덩이 속에서 미끄러졌다. 무시무시한 남자가 상냥하게 나를 부르며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축복할 테니 이리 오렴. 공포와 혼란이 나를 사로잡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깼다. 말들이 서 있었다. 사벨리치가 내 팔을 당기면서 내리세요. 도련님 다 왔어요. 하고 있었다. 어딜 다 와? 눈을 비비면서 내가 물었다. 농가 여인숙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울타리에 곧바로 부딪혔지 뭡니까? 내리세요. 도련님 어서 몸을 녹여야죠. 나는 마차 밖으로 나왔다. 비록 기세는 다소 약해졌지만 눈보라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누나를 찔러서 빼가도 모를 정도로 지독하게 어두웠다. 주인은 가스를 씌운 등을 쥐고 대문 옆에서 우리를 맞았다. 그리고 좁긴 해도 꽤 깨끗한 살림방으로 안내했다. 불을 붙인 나뭇개비가 방을 밝히고 있었다. 벽에는 라이플 총과 높다란 까자크 모자가 걸려 있었다. 야이크 출신 까자크인 주인은 60살가량의 농부로 아직 씩씩하고 기운이 넘쳤다. 그 뒤를 따라온 사벨리치가 차 도구가 든 손가락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차를 끓이기 위해 불을 달라고 했는데 나에게 이때만큼 따뜻한 차가 간절한 적은 없었다. 주인은 불을 가지러 나갔다. 길을 안내한 사람은 어디 있지? 나는 사벨리치에게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귀족나리.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나는 배지가 위에 찬장 밑에 마련된 잠자리에서 검은 턱수염과 반짝이는 두 눈을 보았다. 여보게 어때? 자네 잔뜩 얼었나? 다 떨어진 외투 한 벌 차림으로 어찌 꽁꽁 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덜 외투가 있었지만 젠장 다 틀어놓을까요? 어쩐지게 술집 주인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추위가 대단치 않을 줄 알았어요. 이때 주인이 끓는 사모바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는 길 안내자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사내는 잠자리에서 내려왔다. 그의 외모는 놀라웠다. 나이는 40살 정도로 보통 키에 몸집은 여기에서나 어깨가 딱 벌어졌다. 검은 턱수염에서 흰 트럭도 눈에 띄었다. 생기 있는 커다란 눈동자가 이리저리 바삐 움직였다. 얼굴은 퍽이나 유쾌한 표정을 하였으나 교활한 빛도 담고 있었다. 머리는 작은 바가지처럼 위만 남기고 삥 뚫려 깎여 있었고 너덜너덜한 농민 외투와 따따르식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찻잔을 건넸다. 그는 맛을 보더니 눈썹을 찡그렸다. 귀족나리, 저한테 친지를 베푸시려면 술 한 잔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차는 우리 까자크들이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나는 기꺼이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주인이 찬장에서 술병과 술잔을 꺼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하고 말했다. 너가 또 우리 동네에 나타났어. 어디서 오는 길이야? 나의 길 안내자는 의미심장하게 눈을 찡긋하더니 속담으로 대답했다. 텃밭에 날아들어 삶을 쪼아먹고 있으려니 할망구가 돌멩이를 던지더군. 다행히 옆에 떨어졌어. 그래 당신들은 어땠나? 어떻게 뭘 수수께끼 같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집주인이 대꾸했다. 저녁 기도에 종을 치려고 했더니 신부 마누라가 못하게 하더군. 신부는 손님으로 나갔고 교회 묘지에는 악마들이 있었지. 말 말게 아저씨. 나의 불황자가 받아쳤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버섯도 자라날 거야. 버섯이 생기면 바구니도 나오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은 도끼는 등 뒤에 찔러 넣고 있을 때야. 산지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나으리 당신 건강을 위해서 들지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술잔을 집어들고 성호를 끄더니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 나서 내게 절을 하고 지붕 밑 잠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때 나는 이 역적들의 대화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1772년의 폭동 후 막 진압된 참이었던 아이커 군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임을 나중에야 짐작하게 되었다. 사벨리치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태도로 듣고 있었다. 그는 의욕을 눈초리로 집주인과 집 안내자를 번갈아 살펴보았다. 농가 여인숙 혹은 그곳 말로 우묘떠라 불리는 이곳은 외딴 황야에 위치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강도들의 소굴과 아주 흡사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길을 나선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사벨리치가 안절부절 못하는 꼬락서니가 나는 아주 재미있었다. 그 사이에 나는 잠잘 채비를 하고 긴 의자에 누웠다. 사벨리치는 배치가 위로 올라가서 자기로 했다. 주인은 바닥에 누웠다. 곧 농가에는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죽은 듯이 잠들었다. 아침에 꽤 늦게 일어났다. 나는 눈보라가 그쳤음을 알았다. 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득히 펼쳐진 대초원 위로 눈이 멀 것만 같은 희리인 덮개로 눈이 누워 있었다. 말들이 마차에 매여 있었다. 나는 집주인과 셈을 치렀다. 지극히 적당한 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벨리치조차 그와 실강이를 벌리지 않았고 자기 습관대로 값을 깎으려 들지 못했다. 게다가 어제의 의혹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모양이었다. 나는 길 안내자를 불러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술값으로 50꼬페이카짜리 은화를 주라고 사벨리치에게 명령했다. 사벨리치는 즉각 얼굴을 찌푸렸다. 술값으로 50꼬페이카라니요?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을 했다고 그렇게나? 도련님이 그놈을 이 농가 여인숙으로 태워다 준 대가로 말입니까? 그야 도련님 뜻이지만 우리에게 남는 은화 따윈 없습니다요. 아무한테나 술값을 내주다간 곧 우리가 굶주리게 될걸요. 나는 사벨리치와 말씨름을 벌일 수 없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돈은 전부 그의 관리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재앙에서 목숨을 구해준 것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준 사람에게 사의를 표할 수 없다는 것이 분했다. 좋아,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50꼬페이카짜리 은화를 내주기 싫으면 내 외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저 사람에게 주도록 해. 저 사람은 너무 얇게 입었으니까 내 토끼 털 외투를 줘. 제발요 뼈들어 안드레이치 도련님, 사벨리치가 말했다. 왜 저자에게 도련님의 토끼털 외투를 줍니까? 저 개 같은 놈은 가다가 첫 번째로 들른 술집에서 홀랑 바꾸어 마셔버릴걸요. 그거야 이 늙은이야. 너가 걱정할 바 아니잖나. 나의 불황자가 말했다. 내가 홀랑 마셔버리건 말건 저 나리께서 어깨에서 친히 외투를 벗어 내게 주시겠다는데 그건 나리의 뜻이 아닌가 말이야. 너가 종놈으로서 할 일은 하지 않고 고분고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넌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 이 날강도야? 사벨리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에게 대꾸했다. 도련님이 아직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시는 걸 너가 모르겠느냐? 그런데도 넌 그 순진함을 기화로 우리 도련님을 털어먹으려 들다니. 귀족이 입는 털 외투가 너 따위에게 왜 필요해? 내 놈의 그 저주받은 어깨짝이 이 옷에 억지로라도 들어갈 성 싶으냐? 나서지 마. 나는 시중꾼에게 말했다. 지금 그 옷을 이리 가져와. 하나님 앞소서 나의 사벨리치가 신음했다. 토끼들 외투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데 저것을 저런 뻔한 주정꾼에게 준다니. 하지만 결국 토끼들 외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내는 당장 옷을 대보기 시작했다.
사실 나도 몸이 자라서 맞지 않게 된 그 외투가 그한테는 좀 작았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재간을 부려서 옷 솔기를 부득부득 뜯어버리며 기어코 입어버렸다. 실이 뜯기는 소리를 듣자 사벨리치는 거의 울부짖을 뻔했다. 불황자는 내 선물에 굉장히 만족해했다. 그는 마차를 따라 나와서 넙죽절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리. 나리의 친절한 마음씨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리의 고마움을 평생 잃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기 갈 길로 갔고 나는 사벨리치가 분해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출발하여 갈 길을 이어갔다. 곧 나는 어제의 눈보라도 길 안내자도 토끼틀 외투도 다 잊어버렸다. 오렌부르크에 도착하자 나는 곧바로 장군 앞에 출두했다. 키가 컸지만 노령으로 인해 이미 등이 굽어 있는 남자가 보였다. 긴 머리카락은 완전히 백발이었다. 빛바랜 낡은 제복이 안나 이오나노브나 시절의 군인을 떠올리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뼈들의 대제의 진료로 재위 기간은 1830년에서 40년까지네요. 안나 이오안노브나 시절의 군인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말은 독일의 어강이 강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건넸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자 그는 재빨리 나를 일별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게 설명이 있네요. 주인공 그리노프를 맞이한 오렌부르크 사령관은 강한 독일식 말투에 문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있음. 이러한 의감을 최대한 살리고자 우리말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이럴 수가. 그가 말했다. 벌써 이렇게 됐나? 안드레이 페트로비치가 바로 엊그제 자네 나이였던 것 같은데 말이야. 지금은 벌써 이런 젊은 아들이 있다니. 아, 참 세월이란. 그는 편지의 봉인을 뜯고 혼자만을 섞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안드레이 카블로비치, 원컨대 각하께서 이게 웬 격식이야. 부끄럽지도 않나? 물론 규율이 무엇보다 우선하지만 그렇다고 옛 동료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다니. 각하께서는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고인이신 육군 원수 원정에서 마찬가지로 카롤린 카를 이런 브루더, 이 브루더는 독일어네요. 형제, 동무, 동료를 합니다. 이런 브루더, 우리가 옛날에 장난치던 걸 여태 기억하고 있구먼. 이제 업무에 대해서 당신께 나의 건달놈을 고슴도치로 만든 장갑을 끼고 다루듯. 고슴도치 장갑이라는 게 뭔 소리야? 이건 분명 러시아 속담일 텐데. 고슴도치 장갑이란 게 대체 뭔 소리야? 나를 향하여 그가 되풀이했다. 그것은 나는 가능한 한 순진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고 상냥하게 대하고 보다 많은 자유를 주라는 뜻입니다. 고슴도치 장갑을 끼고 다루듯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군. 그에게 자유를 주지 말 것이며 아닌데 고슴도치 장갑이 그런 뜻이 아닌 게 분명해. 이것으로 그의 신분증이 어디 있나? 아, 여기 있군. 세메노프스키 연대에 통보해. 좋아. 모두 처리될 거야. 관등과 상관없이 포옹을 허락하고 오랜 동료이자 친구로서 이제야 알겠군. 그리고 어쩌고 그래, 이보게나. 편지를 다 읽은 후 내 신분증을 한쪽으로 밀어두면서 그에 말했다. 모든 것이 다 처리될 것에 자네는 땡땡땡 연대의 장교로 이관될 거야. 그러니 시간을 공연히 허비할 것 없이 내일 당장 벨로고르스크 연대로 떠나 미르노프 대위 지휘 아래 있도록 하게. 선량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지. 자네는 거기서 진짜 군복무를 하게 될 거고 규율을 익히게 될 거야. 오렌부르크에서 자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놀며 시간 보내는 건 젊은 사람에게 해로운 법이라네. 오늘은 내 청을 들어주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도록 하지. 점입 가경이로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근위대 중위가 되어버린 것이 나한테 무슨 덕이 있는 거지? 날 어디로 보내는 거야? 땡땡땡 연대라. 기르기 스카이 사찌 공원에 있는 외딴 요새로 보낸단 말인가? 나는 안드레이 카들로비치의 집에서 그의 늙은 부관과 함께 셋이서 식사를 했다. 엄격한 독일식 절약 정신이 그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었다. 독신으로 사는 자신의 조촐한 식탁 너머로 불필요한 손님을 때로 봐야 한다는 공포심이 서둘러 나를 수비대로 멀리 보내버린 이유의 하나가 아니었나 하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 날 나는 장군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임명지로 출발했다.
제3장 요새. 우리는 요새에서 산다. 빵을 먹고 물도 마시지. 흉포한 적들이 고기 만두를 차지하려고 찾아오면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마. 산탄포를 재워두마. 병사의 노래라는 곳에 나오는 글이고, 옛날 분들이시지요 날이, 미성년이라고 하는 글에 나옵니다. 본문입니다. 벨로고르스크 요새는 오렌부르크에서 40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이 베르스타는 1km 비슷합니다. 1km보다 조금 더 긴 거리예요. 1067m. 다시 벨로고르스크 요새는 1km 비슷합니다. 1.067. 벨로고르스크 요새는 오렌부르크에서 40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야이크 강의 가파른 강변을 따라 길이 이어졌다. 강은 아직 얼지 않았고 흰 눈으로 덮인 단조로운 강가에 잿빛 물결이 구슬픈 듯 검게 일렁였다. 강 뒤쪽으로 기러기저의 대초원이 펼쳐졌다. 나는 생각에 잠겼는데 대부분 서글픈 상념들이었다. 수비대에서의 생활은 별로 마음을 끌지 못했다. 나는 곧 내 상관이 될 미르노프 대위를 그려보려고 애썼다. 근무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엄격하고 분노에 찬 노인으로 온갖 사소한 트집을 잡아 나를 체포해 빵과 물만 먹이려 드는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당히 빨리 달린 편이었다. 요새까지 아직 멀었나? 나는 마부에게 물었다. 멀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저기 보입니다. 나는 웅장한 보루와 탑, 토성이 눈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통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절반쯤 눈에 파묻힌 근초 낯가리 서너 개가 한쪽에 서 있었다. 다른 쪽에는 기울어진 풍차가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날개를 게으르게 쭉 늘어뜨린 채 서 있었다. 요새가 어디 있단 말이야?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마부가 작은 농촌 마을을 가리키며 대답했고 이 마을과 동시에 우리는 요새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나는 대문 옆에서 무쇠로 만든 오래된 대포를 보았다.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집들은 나지막했고 대부분 지프로 지붕을 이었다. 나는 사령관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명령했고 1분 후 마차는 높은 지대에 나무로 지은 교회 근처에 세워진 작은 목조 주택 앞에 멈췄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현관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늙은 상위 군인이 의자에 앉아서 녹색 제복의 팔꿈치에 푸른 천조각을 덧대느라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도착했음을 보고하라고 일렀다. 들어가십시오, 나리. 상위 군인이 대답했다. 아내들 계십니다. 나는 옛날식으로 꾸며진 깨끗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구석에는 식기를 넣어둔 그릇장이 서 있었고 벽에는 장교 임명장을 넣고 유리를 끼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액자 옆에는 퀴스트린 요새, 이 퀴스트린 요새는 1758년 러시아군이 함락시킨 프로예신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오차코프 요새, 이거는 1737년에 러시아군이 함락시킨 터키 요새네요. 액자 옆에는 퀴스트린 요새와 오차코프 요새의 점령 장면을 그린 목판화와 약혼녀를 고르는 장면, 고양이를 매장하는 모습을 그린 목판화가 이목을 끌려는 것처럼 보란듯이 걸려 있었다. 창가에는 솜저고리를 입고 두근을 쓴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교 제복을 입은 애꾸는 노인이 두 팔을 벌려 쥔 실꾸러미를 타래로 감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젊은이? 자기를 계속하면서 그녀가 물었다. 나는 발령을 받아왔으며 규정에 따라 대위님께 신고하러 왔다고 대답하며 애꾸는 노인을 향했다. 그를 사령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주인이 내가 외워온 말을 끊어버렸다. 이방 꾸준히 치는 집에 안 계신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분은 게라심 신부댁에 가셨어요. 하긴 상관없지만 말이에요. 젊은이, 내가 안주인이랍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앉으세요. 그녀는 소리쳐 한이를 불렀고 하사를 불러오라고 일렀다. 노인은 외눈에 호기심을 담아 나를 헐컥거리며 쳐다보았다. 실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느 연대에 근무하셨는지요? 나는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었다. 실례지만 또 묻겠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어째서 근위대에서 수비대로 전속하시는 겁니까? 나는 지휘부의 뜻이었다고 대답해 주었다. 아마도 근위대 장교로서 적절치 못하게 처신한 탓이겠죠? 지칠 줄 모르는 질문자가 이어갔다. 쓸데없는 소리 관둬요. 대위 부인이 노인에게 말했다. 젊은이가 먼 길을 오느라 지친 것이 보이지도 않나요? 저 사람은 당신을 상대해 줄 여유가 없다고요. 손을 좀 더 똑바로 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 그녀가 나를 향해 말을 이었다. 당신을 우리가 있는 이 외지고 궁핍한 촌으로 쫓아버렸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랍니다. 참고 지내다 보면 좋아질 거예요. 알렉세이 이바니치 시바브린도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에게 전속되어 온 지 벌써 5년째랍니다. 그가 어쩌다 그리 홀려서 죄를 지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사람은 젊은이도 보겠지만 긴 칼을 가지고 교외로 나가 육군 중에 한 사람이랑 칼싸움을 벌였답니다. 그런데 알렉사이 이바니치가 중이를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증인도 2명이나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누구도 죄는 어쩔 수 없는 법이죠. 바로 이때 젊고 체격 좋은 까자크 하사가 들어왔다. 막시미치, 대위 부인이 그에게 말했다. 장교님을 숙소로 안내해요. 좀 깔끔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바실리나 예고로브나. 하사가 대답했다. 장교님을 이 밤 볼레자예프 집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일, 막시미치, 대위 부인이 말했다. 볼레자예프의 집은 안 그래도 비좁을걸? 그분은 내 대부이지만 우리를 자신의 윗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시거든. 장교님을 이름과 부칭이 어떻게 되나요? 뼈드르 안드레이치라고요? 뼈드르 안드레이치를 세몬 꾸초프 집으로 데려다 드려요. 사기꾼 같으니 그자가 자기 말을 우리 채마밭에 풀어놓았다니까요. 그런데 막시미치 다 별일 없나요? 네, 다행히도 다들 조용합니다. 까자크가 말했다. 다만 하사 브로로프가 목욕탕에서 우스치냐 네굴리나와 더운 물 한 양동이 때문에 싸웠답니다. 이반 이그나치이치, 참 러시아 사람이다. 이름이 너무 복잡해. 대위 부인이 애꾸는 노인에게 말했다. 브로로프 우스치냐 둘 중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벌을 주도록 해요. 그럼 막시미치 어서 가봐요. 뼈드로 안드레이치, 막시미치가 당신을 숙소로 모실 거예요. 나는 작별을 했다. 하사는 요새의 제일 외곽 쪽 높은 강변에 있는 농가로 나를 데려갔다. 세몬 꾸초프의 가족이 농가의 반을 쓰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이 나에게 할당되었다. 내가 사용하게 된 곳은 살림방 한 개였는데 상당히 말쑥했고 칸막이를 해서 둘로 나뉘었다. 사벨리치는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좁고 작은 창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내 앞으로 서글픈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작은 농가 몇 채가 비스듬히 서 있었다. 닭 몇 마리가 길바닥을 돌아다녔다. 노파 한 명이 구유를 들고 현관에 서서 돼지에게 소리치자 돼지들이 정답게 꿀꿀거리며 노파에게 응답했다. 바로 이런 총구석에서 청춘을 보내도록 결정된 것이다. 우울함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창문에서 물러나 사벨리치가 자꾸만 탄식하며 고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들지 않으시다니. 도련님이 병이라도 나시면 마님께서 뭐라 하실지. 다음날 아침 막 옷을 입으려고 할 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장교가 나를 찾아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지 않았고 그 무스름한 얼굴은 분명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활기차 보였다. 그가 프랑스어로 내게 말했다. 격식도 차리지 않고 당신과 인사를 나누려고 찾아온 것을 용서하세요. 나는 당신이 온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마침내 사람다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열망이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얼마쯤 지내다 보면 나를 이해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결투 때문에 근위도에서 전속되었다는 그 장교라고 나는 짐작했다. 우리는 즉시 인사를 나누었다. 시바브리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와의 대화는 기지가 넘치고 흥미로웠다. 그는 사령관 가족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운명이 나를 이끌어온 이 지역에 대해서 대단히 유쾌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령관 집의 현관방에서 제복을 수순하던 그 상위군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바실리아 예고로브나가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한다고 알릴 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웃어대고 있었다. 시바브린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사령관의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연병장에서 머리채를 길게 늘어뜨리고 삼각 모자를 쓴 20명 정도의 늙우스레한 상위 군인을 보았다. 그들은 횡대로 정렬하고 있었다. 앞쪽에 사령관이 서 있었는데 원기왕성하고 키가 큰 노인으로 원추형 모자를 쓰고 중국식 가운을 입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는 다가와서 내게 다정하게 몇 마디 말을 건네고는 다시 지휘를 시작했다. 우리는 멈춰 서서 훈련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곧 뒤따라갈 테니 어서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에게 가라고 권했다. 여기에는 자네들이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그가 덧붙였다. 바실리나 예고로브나는 허물없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한 100년쯤은 알고 지낸 사이처럼 나를 대했다. 상위 군인과 빨라시카가 상을 차렸다. 우리 이반 꾸즈미치가 오늘따라 왜 저리도 훈련에 열심히실까? 대위 부인이 말했다. 빨라시카, 나리를 식사하도록 불러라. 그런데 마시아는 어디에 갔지? 그때 통통하게 살찐 얼굴에 홍조를 띤 18살가량의 아가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밝은 연갈색 머리칼을 잘 빗어서 귀 뒤로 넘겼는데 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첫눈에 그녀는 썩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 선입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시바브리는 대위의 딸인 마시아가 완전히 바보라고 내게 이야기했다. 마리아 이바노바나는 구석에 앉아서 술을 놓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수프가 나왔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남편이 보이지 않자 발라시카를 재차 내보냈다. 날있게 말씀드리라. 손님들이 기다리시고 수프가 다 식는다고. 훈련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도 실컷 고함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이야. 곧 애꾸는 노인을 데리고 대위가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여보?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음식이 벌써 옛날에 나왔는데 당신을 부를 수가 없으니 내 말 좀 들어봐. 바실리사 야고로보나. 이반 꾸즈미치가 대꾸했다. 나는 근무하고 있었단 말이야.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고. 아이고 됐네요. 대위 부인이 반박했다. 병사들을 훈련시킨다는 것도 말뿐이지 그네들이 병사라고 근무할 일도 없거니와 당신도 근무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집에 들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나 드리면 그게 훨씬 나을걸요. 손님 여러분 이제 식탁으로 가세요. 우리는 식사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단 1분도 쉬지 않고 떠들면서 나에게 질문을 쏟아부었다. 부모님은 누구시며 아직 살아계신지 어디에 살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버지가 300명의 농노를 가졌다는 것을 듣자 대단하네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정말로 세상에는 부자들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말이지 젊은이 기껏해야 빨라시카라는 하녀 하나뿐이라 하나님 덕분에 간소 하나만 꾸려가고 있어요. 한 가지 걱정은 우리 마샤랍니다. 시집 보낼 때가 되었는데 지참금은 하나도 없으니 참빗 하나랑 빗자루 한 개 목욕탕 갈 3꽃배기가짜리 동전 하나가 다이니 갈로 속에 주여 용사소서 그렇게 적어놓은 좋은 사람을 찾으면 정말 다행인데 아니면 시집도 못 가고 홍기를 놓친 노처녀로 그저 늙게 되었지요.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슬쩍 바라보았다. 그녀는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 접시 위로 눈물까지 똑똑 떨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안쓰러웠다. 그래서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다. 제가 듣기로는 나는 상당히 자리에 걸맞지 않는 말을 했다. 바시키르인들이 이 요새를 공격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이보게 자네는 누구한테서 그 소리를 들었나? 이반 꾸즈미치가 물었다. 오렌부르크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헛소리야. 사령관이 말했다. 우리는 아무런 소리도 못 들은 지 오래됐어. 바시키르인들은 겁을 잔뜩 먹었고 기르키즈인들은 단단히 혼이 났지. 아마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만약 불시에 쳐들어온다면 내가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어서 한 10년은 잠잠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부인께서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나는 대위 부인을 향해서 말을 이었다. 이렇게 위험에 처한 요새에 있는 것이 말입니다. 익숙해졌다고 젊은이. 그녀가 대답했다. 연대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지도 은 20년인데 내가 그 저주받을 이교도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정말 질색이야. 멀리서 스라손이 털모자가 보이기만 해도 멀리서 그놈들의 째지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만 같았다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익숙해져서 악당들이 요새 근처를 싸돌아다닌다고 와서 알려준다 해도 이 자리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바실리아 예고로보나는 아주 용감한 여성이요. 시바브린이 점잖게 한마디 했다. 이반 꾸즈미치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오.
맞아, 알겠나? 이반 구즈미치가 말했다. 이 아주머니가 겁쟁이는 아니지. 그럼 마리아 이바노브나는요? 내가 물었다. 두 분처럼 용감한 건가요? 마시아가 용감하냐고요? 그녀의 모친이 대답했다. 아니지요. 마시아는 겁쟁이랍니다. 아직까지도 소총 사격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요. 어찌나 벌벌 떠는지 말입니다. 2년 전 내 명명일에 이반 구즈미치가 대포를 쏘자는 생각을 해놨는데 이 애가 아유 예쁜 것 얼마나 무서워하든지 하마터면 제 세상에 갈 뻔했었다니까요. 그때부터 그 빌어먹을 대포는 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섰다. 데이와 데이부리는 잠자러 갔다. 나는 시바부리네 숙소로 가서 저녁 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다.